네. 저희가 또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개발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인사평가. 그러니까 왜 인사평가가 그 인력 개발에 들어와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목차를 그냥 뭐 평가를 개발에 합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사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과서마다 목차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사평가를 이해할 때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인사평가. 자, 인사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왜 인사평가를 하냐. 사실은 뭐 기업이 안 해도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안 뽑으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 뽑아야죠.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돈은 당연히 줘야 되죠. 일 시켰으니까 노동청 안 가려면, 그렇죠? 그리고 인사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초반에는 안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초기 기업들은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제 평가 목적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박경 교수님에서의 평가 목적은 주로 이제 활용 방안 쪽에 내용을 많이 두고 있는데 왜 뭐 이러한 제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하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설명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평가 목적이라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관리적인 목적이냐, 그다음에 개발적인 목적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 연계돼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발적인 목적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겠지만 주로 뭐예요? 그냥 서열이 매기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그렇죠? 얘가 왜 1등이고 얘가 뭐가 부족해서 꼴등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평가 결과를 가지고 개발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렵죠. 물론 조직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 평가권자가 이 사람의 뭐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다 상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평가권자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나 관리적인 목적으로서 상대평가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겠지만 오늘날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서열 매기기식은 뭐 구성원들이 이제 수용성도 떨어지고 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꼴등이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쟤보다 못해? 이런 수용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평가 결과의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져 버리면 이 인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른 인사제도에 활용한다는 건 언감생신이에요. 왜? 평가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승진을 결정하고 임금을 더 주고 그러면 개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어떤 트렌드에 봤을 때는 절대평가, 즉 육성의 목적으로 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 우리가 평가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종업원들의 어떤 수준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즉 과거처럼 상대평가라는 경우는 결국 사람 대 사람을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라면 절대평가는 뭐예요? 기준 대 사람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 얘가 뭐가 충족이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피드백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절대평가 개발적인 목적의 강조 육성형 평가, 육성을 목적으로 한 평가가 중요하다 오늘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의 방식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그 다음에 이런 절대평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조직원들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과거처럼 야, 너 1등, 2등, 3등 이걸 매기는 게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코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평가자가 과거에 평가자로서가 그냥 뭐 너 순위 매기는 이런 게 아니라 코치, 즉 코칭, 우리가 그 교육훈련 기법 중에 코칭이 있죠. 코칭을 하는 코치로서, 그러니까는 뭐 코칭의 그런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야 평가를 했더니 야 네가 이게 잘하고 이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발적인 목적 절대평가 오면은 평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과거처럼의 평가자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팀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은 MZ세대라고 해서 말을 안 들어. 위에서 이런 절대평가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는 평가해도 거기에 자세하게 써야 돼요. 막 쓰고 또 뭐 면담하고 피드백 주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또 업무 이제 이런 거 해줘야 돼. 요즘 팀장 되게 힘들어. 그래서 팀장 안 달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옛날만큼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성과 관리 나오고 평가자의 역할 물어봤던 것도 이러한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서 이제 평가의 목적, 요거 이제 하나, 요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하나의 내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평가할 때, 이거. 이제 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평가할 건데? 뭘 평가할 건데? What? 즉, 평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뭘 평가할 거야?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뭘 평가할 거야? 뭐 태도를 평가할 거야? 성격을 평가할 거야? 뭘 평가할 거야?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HRM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직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직무와 사람이 만나서 뭐가 나와요? 결과로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성과? 직무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A라는 직무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면 이 직무 수행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뭐 얘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것 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얘 태도는 어떻고 얘가 가진 능력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인사평가에서.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평가는 직무평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인사평가에서는. 왜? 인사는 말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이 직무를 만나서 낸 성과, 결과물이죠. 이거 결과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가진 특성을 평가할 거냐, 얘가 직무를 수행해서 낸 결과물을 평가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 가진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책에도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죠. 뭐 능력, 뭐 성격,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성과는 결과물인데 이걸 뭘로 해요? 업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업적. 아니면 좁은 의미의 성과. 그래서 업적. 업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직무를 맡아서 수행해낸 결과물, 즉 직무 성과를 업적이라고 그러는 거고, 얘가 충실히 잘했으면 일을, 이 업적이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낸 좋은 평가 주는 거고, 낮게 나오면 낮게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크게 그 종업원, 사람이 가진 특성을 가진 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이 업무 수행, 직무를 수행해서 낸 결과물, 업적을 평가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과물.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업원이 가진 특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뭘로 평가를 해요? 뭘로 다 통합이 돼요? 역량으로 다 통합이 돼요. 종업원 역량이라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량은 능력보다 뭐예요? 더 나아가는 개념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능력과 역량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능력은 뭐예요? 이게 가능할 능자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맨날 얘기 들은 게 운전 능력이 있다. 운전 역량이 있다.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운전 능력은 뭐예요?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운전면에서 운전 능력이 있다는 건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잘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운전 역량이 있다. 이 말이 붙으면 이건 뭐예요? 운전 잘한다는 의미예요. 왜? 이 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역량이라는 게 처음에 연구된 것도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남과는 다른 게 있으니까 성공을 했지.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의 특성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기업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가 잘 내는 애들, 고성과 내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왜 고성과를 내느냐? 얘는 뭔가 저런 성과를 못 내는 애들보다는 다른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어쨌든 그러한 뭔가 이게 뭐 행동이든 뭐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뛰어나 우수한 성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 역량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운전 잘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능력이라는 표현보다 기업들이 역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 역량은 종합적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이 역량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예요? 기술, 지식, 그 다음에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KSA잖아요. 그렇죠?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면 A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이 충분하냐? 기술이 있냐? 거기에 적합한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량을 인사관리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역량, 그 다음에 업적. 왜? 이건 이제 알아야겠죠. 결국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역량과 업적을 평가한단 말이죠. 보통 평가 내용이. 역량에 대한 건 종업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평가한 거고, 업적은 종업원이 직무 수행을 통해 낸 결과물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량 평가, 업적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평가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종업원 개인이 가진 특성, 그 다음에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통해 낸 결과물,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종업원이 가진 특성의 경우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역량 평가가 기본적인 체계고, 업적 평가. 그래서 개인 평가 체계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책에 보면은 이제 종업원 개인이 가진 특성을 역량 외에도 이제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종합판으로서 요즘은 역량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역량에 대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역량 개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역량에 대한 유형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업적에 대한 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이제 평가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평가하느냐. 누가 평가하느냐. 평가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이 피평가자예요. 팀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쭉 보면은 과거에는 어땠어요? 직속 팀장. 혹은 좀 더 나아간다면 본부장님, 2차 직속 팀장, 2차 이제 상관. 이런 식으로 뭐 했어요? 하향적인 평가 위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로만. 그러면 뭐예요? 이 평가만,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만 평가하는 이런 평가자로서 들어오는 이러한 하향식의 평가는 단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옆에 뭐예요? 동료도 있을 거고, 부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더 나아가서 고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외부에.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은 이런 되게 다면적인 사람이 있는 건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면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위에 아주 그냥 뭐 위에 분들한테는 간이고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이 되게 잘해요. 저 뭐 주말에도 뭐 골프 그러면 뭐 가서 따라가고 뭐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평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 평가하는 거죠. 이런 사람 승진하면 이제 위에서는 잘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평가자가 이렇게 하향식의 어떤 평가 위주로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람이 어떤 다 측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피평가자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자들을 우리가 두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360도 피드백 혹은 다면 평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동료도 평가하고 부하도 평가하고 상향식으로 평가하고 수평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다면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 이 360도 피드백이 아까 말한 이제 뭐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역량의 어떤 개발하는 목적의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조직에서 뭐 상사도 해야 되고 부하도 해야 되고 동료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다양한 뭐 업무적인 거, 뭐 인간관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360도 피드백도 그러한 차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하면 당연 평가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영어 자체는 360도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 이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어디 360도. 그래서 뭘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역량의 목적, 역량 개발 목적이 좀 강해요. 이것도. 개발 목적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책에서 우리가 단문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역량 개발의 목적으로서 활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나와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역량 개발 혹은 뭐 개발적인 목적의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러면 여러분이 뭐 설계하라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러면 평가자 쪽에서는 다연 평가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when 평가 시기 언제 평가하는 거냐? 1년에 한 번 할 거냐, 1년에 두 번 할 거냐, 분기마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평가 시기에서 나오죠.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은 너무 문제가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적정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평가면 여러분 피드백을 1년에 한 번 주면 좋아요. 이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야, 너 올해 이게 좀 부족했어. 야. 이제 와서 얘기하면 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부족한 거를 바로바로 위에 사람이 보고 야, 저거 좀 개선하면 성과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자주 피드백 주고 면담도 자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뭔가 합격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뭐 강사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개발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평가 시기를 자주 가져주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주 가져주는 게 좋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요즘은 뭐 분기마다 한 번, 매달 한 번 이런 내용도 요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잠깐 나오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뭐 평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야, 평가 너 어떻게 할 건데? 평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예요? 평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야, 상대 평가를 절대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역량을 평가해 보고 싶고 업적을 평가하고 싶어. 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 기법을 써야 돼? 그렇죠?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지?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역량을 뭐 그냥 사람 보고 쟤 역량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이 요 how예요. 즉 평가 기법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평가 기법은 많이 보죠. 책에 제일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뭐 평전척도법, 체크리스트법 뭐 쭉쭉쭉쭉 나와요. 그거 다 이 평가 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를 요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목차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 제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평가 목적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무엇을 평가할 거냐, 누가 평가할 거냐, 언제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5개를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책의 내용을 끼워 맞추세요. 그러니까 인사평가는 이 목차대로 가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라는 걸 보면은 누가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평가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왜 평가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뭘 평가할 거냐, 누가 평가할 거냐, 언제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자꾸 그 목차의 내용을 끼워 맞추세요. 그래서 평가 틀은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평가, 특히 이제 평가 이런 기법들을 할 때 얘네 기법들이 뭐 좀 효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평가에 뭐 이러한 평가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특히 이제 이 평가 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발도구 평가했듯이, 그렇죠? 선발도구가 신뢰도가 있냐, 타당도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선발 시험을 우리가 이번 도입했어. 이 선발 시험이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평가 기법으로 뭐 해서 체크리스트법을 도입을 했어요. 새롭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또 실수 신타 관점에서 보죠. 똑같이 그냥 뭐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그다음에 뭐 수용성. 네 가지 관점에서 보통은 보죠. 그게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사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제도, 인사평가 기법이 이게 좋은 기법이냐, 이게 제대로 된 기법이냐라는 거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등등등. 그럴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제 타당성, 신뢰성, 그 다음에 수용성, 실용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평가 내용이랑 그러니까 평가 목적이랑 그 평가가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고,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오류 문제가 나오는 거, 특히 신뢰도와 관련해서 오류 문제 나온 거 딱 두 군데예요. 어디예요? 선발 도구에서, 특히 선발 면접 거기서 오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인사평가에서 신뢰도 오류 문제 나와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선발 면접도 누가 평가해요? 사람이 평가하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인사평가도 누가 평가해요? 사람이 평가하죠. 그러니까 오류나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활용도 못하는 거고 문제가 많은 거니까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선을 어떻게 해요? 선발 도구에서는 면접에서 어떻게 해요? 면접자 교육시키죠. 야, 이런 식으로 오류가 네가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오류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 시키는 거잖아요. 면접에 대한 교육들. 훈련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그리고 뭔가 면접도 우리가 더 그런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조적 면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왜? 그 면접자가 쓸데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무에 적합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만 하도록 미리 정해서 그것만 던지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방안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사평가도 똑같아요. 평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랑 좀 친한 애 점수 더 주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일은 기억 못하고 최근 거 좀 더 가중치 주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벌였어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결과에 뭐예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평가자 교육시키잖아요. 그렇죠? 평가자 교육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이제 실용성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큰 틀에서 인사평가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기, 뭐 기법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법이 중요하죠. 기법, 평가 기법.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바와 사가 중요하죠. 왜? 바와 사, 바스와 보스, MBO는 뭐예요? 현대적인 평가 기법으로서 많이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평가 기법 중에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는 언제든지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50점짜리에서 쓸 때는 얘네들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정척도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쓰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게 고도화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초기 단계에서도 평정척도법 같은 건 다 써요. 평가 제일 쉽죠. 그냥 뭐 평가 항목 정하고 잘했냐 못했냐 5, 4, 3, 2, 1 정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평가하기는 쉽지만 거기에 또 많은 오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나온 것들이 바와 사에 있는 행동기준평가법, 그게 뭐예요? 바스와 보스입니다. 바스와 보스. 그 다음에 MBO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박경 교수님 책에는 크게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평가 기법으로서 동일 논의를 보진 않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BSC 내용이 나올 수 있죠. BSC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평가.
평가가 나오는데 팀 평가도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시험에서 출제는 한번 됐습니다. 팀 평가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 팀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두실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주로 개인 평가 위주예요. 우리가 평가하면 보통 개인 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개인 평가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 평가라는 것들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직무를 잘해서 수행해낸 결과물이 온전히 그 사람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뭐 옆에 있는 동료, 뭐 부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특히 이제 협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팀 자체의 평가, 부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져요. 왜? 협업이 강조되는 시대에 어떤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협업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평가보다는 팀 평가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평가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팀 평가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되고, 자,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이거는 이제 스킵해도 될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우리가 교육 훈련에서는 제대로 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거 교육 훈련 필요성 분석을 안 냈으니까 내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개를 냈어요. 그렇죠? 교육 훈련 평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육훈련에서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층 교육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2년, 2, 3년 전부터 계속 눈에 강조했던 건데,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다른 기법들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평가는 교육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뭐 그래도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경력 개발은 뭐 같은 개발에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내용이고 중요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경력 개발은 여러분이 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흐름이에요, 흐름. 어차피 다. 자, 그 경력 개발은 개인의 경력 욕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은 또 얘를 어떻게 키워나가야겠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써먹어야겠다. 이런 조직의 경력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해요. 얘네들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조직은 또 다른 걸 원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갭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통합하는 게 필요하죠. 통합. 그렇죠? 그래도 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경로를 설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을 하면 이제 그럼 너 이제 이 길로 너의 커리어를 밟아 나가라. 한마디로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해서 가. 목적지까지. 경로 설계. 그러면 그게 지도죠. 길이에요. 나와 있는 길.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타면 내가 서울에서 어디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경로 길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그려주는 거고 그 그려준 길에 따라서 필요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이제 승진할 타이밍이 됐어. 팀장님이 됐어. 팀장이 됐어. 그러면 리더로서 뭐 교육 훈련 필요한 거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경로에 따라서 뭐예요? 이 사람 전환 배치 시키는 거죠. 너 직무 A 충분히 했네. 야, 너 이제 직무 C로 가. 직무 C 또 하면은 너 직무 뭐 B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너 충분히 순환했으니까 이제 승진할 때가 됐네. 팀장 승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예요? 이제 이것들이 잘 됐는지 이제 평가하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플랜드 시간점에서 본다면 이게 계획이고 이게 실행이고 이게 평가죠. 근데 경력 개발에서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책에도 보면 별 내용 없어요.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 그러면 야, 개인의 경력 욕구는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의 경력 욕구. 그러면 개인의 경력 욕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뭐 개인의 경력 욕구의 유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거나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력 유형들이 이런 게 있더라. 샤인의 경력에 대한 얘기 나오고, 아니다. 야, 생애 주기별로 봤더니 요런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경력 욕구들이 바뀌더라. 그래서 생애 뭐 경력 주기, 홀의 경력 주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론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하나씩 출제됐어요. 샤인의 경력에 다 출제됐었죠.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 대한 거 출제됐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물어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물어보긴 어려워요. 그거는 뭐 그렇게 자주 물어볼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직의 경력 욕구는 뭐 조직의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 뭐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개인의 경력 욕구는 그래도 좀 읽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통합해서 이제 경력 경로를 설계하죠. 요거는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어떤 경력 경로가 있느냐. 전통적 경력 경로가 있고 네트워크 경력 경로가 있고 이중 경력 경로가 있죠. 그렇죠? 경력 경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밟아나갈 직무들에 대한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전통적 경력 경로는 뭐예요? 수직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서 얘는 서양의 이제 이런 위주인데 인사 직무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인사 파트에서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뭐 시니어 2레벨, 매니저, 그다음에 임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무의 어떤 계열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얘가 뭐 갑자기 회계를 간다던가 마케팅으로 한다 이런 일이 없어요. 전통적인 거는. 이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력 경로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 경력 경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로 서양에서 나타난다. 그게 서양은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즉 이 사람이 밟아 나가야 될 직무들이 수직적으로 배열된 거예요. 그냥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사의 나는 끝을 보고 왔다. 그러면은 얘는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밟아서 나중에 인사 임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 길이 보이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인사 쪽에서 한 10년, 15년 이렇게 쭉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인사의 전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경력 경로의 장점이 뭐예요? 전문성 확보.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반면에 네트워크 경력 경로는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인사했다가 저쪽에 총무 갔다가 전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밟아 나갈 직무들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배열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경력 경로고 요거는 전형적인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할 때 나타나는 거고 동양권에서 발등. 그래서 네트워크 경력 경로 설명 보면은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뭐 나타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경력 경로는 장점이 뭐냐면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조직에서 무슨 자리가 공석이 생기든 다 찾아보면은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 누군가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굳이 사람 외부에서 안 뽑아도 이번에 인사 직무가 갑자기 퇴사해가지고 자리가 비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조직이 다 보면은 저기 김 대리가 한 3년 전에 인사했었네. 야 김 대리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조직 차원에서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이것 저것 하다 보면은 전문성 쌓기가 어렵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절충한 게 이중 경력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성도 쌓으면서 그다음에 뭐 인력 배치의 유연성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이중 경력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전형적이지만 단문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경력 개발에서. 그렇죠? 아직 뭐 정확하게 축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네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교육 훈련을 이미 봤던 거니까. 그래서 책에서 따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앞에서 따로 본 거니까 얘는 제외. 전환 배치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얘 중요해요. 왜? 승진은 당연히 우리 조직 생활에서 꿈이죠. 내 승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덩어리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의 이제 이슈로서 부수적인 문제가 하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경력 개발 과정에서 봤더니 이게 긴 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년, 20년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건데 그렇게 오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정체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경력 개발 과정 중에. 여러분도 같은 일 이제 조직에서 뭐 10년 뭐 일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정체 매너리즘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경력 정체예요. 이슈로서 하나.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슈면서도 이 경력 개발의 특수한 이슈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왜? 얘는 경력 정체가 뭐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경력 정체냐 주관적인 경력 정체라 구분이 되죠. 객관적인 경력 정체는 구조적인 경력 정체로서 내가 승진이 돼야 되는데 위에 자리가 없어. TO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능력은 되는데 위에 자리가 안 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내가 승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죠. 그거는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경력 정체고 주관적인 경력 정체는 뭐예요? 내가 승진도 다 하고 이랬지만 내가 뭔가 마음이 허하네. 내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이 지겹고 뭐 이러면서 집중 안 돼. 그게 주관적인 경력 정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객관적인 경력 정체가 뭐냐면 이 승진과 연결돼서 나오는 승진 정체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경력 정체가 승진 쪽으로 이렇게 승진 정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승진 정체도 뭐예요? 이 상위 직급에 제한된 티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다 우리나라에서도 겪는 일들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요 경력 정체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승진 정체를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경력 정체 중에 객관적 경력 정체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경력 정체를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 정체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목차에서도 9페이지 보면은 이제 경력 정체라고 해서 경력 설계 다음에 나오죠. 이런 경력 경로 설계해서 막 밟아가는 와중에 이런 경력 정체에 빠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경력 정체는 조직의 문제. 그러니까 TO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해. 안 나가고 버티네. 조직이 계속 뭐 사이즈 작아지다 보니까 위에 자리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승진을 못해서 발생하는 경력 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거는 본인의 그냥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력 정체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승진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력 개발에 대한 것들은 요 흐름대로 여러분이 쭉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떻게 뭐가 내용이 나오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거 전통적 경력 경로의 개념, 장단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차근차근. 그 다음에 경력 정체라는 게 있고 이게 경력 개발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여기에는 개념이 뭐고 원인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뭐가 있고 경력 정체에 빠진 인력을 이렇게 구분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세세하게 이제 채워 나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이제 오늘 마지막 피날레죠. 이제 사실은 뭐 뒤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볼 건데, 자, 보상은 당연히 평가와 보상 제일 중요한 투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상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도 여러분이 항상 경제적인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상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바로 보상이라고 해서 임금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그렇죠? 왜? 이 보상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더 넓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임금으로 물어봤으면 그냥 임금만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물어봐요? 학계평 보유방. 그래서 보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상이면 얘까지도 같이 있고 다 쓸 거를 염두에 두세요. 얘도 언급을 하겠다. 왜냐하면 항상 말했지만 오늘날의 보상은 총보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져 있고 우리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지불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좋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줘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요즘 애들은 뭔가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한대. 돈은 좀 적지만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허용해줘. 그러면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야 우리는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야, 휴가 무제한이야.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야, 휴가할 때 위에 올리지 말고 휴가 가. 뭐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보상까지 같이 생각하시고 경제적인 보상은 직접적인 보상, 간접적인 보상.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이 이제 임금 대표적인 거죠. 물론 임금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 고정급이냐 변동급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임금만 떠올려 보시고 간접적인 보상은 이제 복리후생이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직무 관련 보상, 직무 환경 관련 보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요것만이 아니라 더 많다. 뭐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해주고 뭐 리더십 뭐 참여적인 뭐 리더십 뭐 해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렇죠? 자 그렇게가 이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전통적인 이제 중요한 임금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임금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임금 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그 다음에 임금 형태. 자, 이렇게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세 가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자가 있고 사업주가 있고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냥? 기업이 있고 종업원들이 있어요. 자, 이제 임금은 결국 분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번 걸 어떻게 나눌 거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의 문제를 도사리고 있죠.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더 많이 가주려고 그러고 회사는 덜 주려고 그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합의돼 조민인데 이제 그러한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임금은 뭐예요? 먼저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큰 파이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얘를 얼마나 떼줄 거냐. 예를 들어서 이 파이에서 이만큼을 종업원한테 나눠줄 거냐. 야, 이거 너무 많다, 야. 이거 좀 줄여라, 야. 요만큼 줄 거냐.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먼저. 그게 파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러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종업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더 많아지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 수준 관리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액의 크기 혹은 허용인건비 총액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파이를 이만큼 줄 거냐, 이만큼 줄 거냐를 하는 거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거를 종업원들이 나눠 가지면 1인당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 그게 인건비 총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크기에 관련된. 그게 임금 수준 관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 회사가 이렇게 파이를 이만큼 주기로 정했어. 자, 이만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쪼개야 되잖아요. 이거 파이 다 통째로 이만큼 해야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가져. 이렇게 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파이를 어쨌든 쪼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쪼개나?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임금 배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어쩔 때 좀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배하는, 배분하는 기준. 자, 배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직무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사관리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직무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람을 기준으로 배분할 거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야, 그러면 쪼갤 때 직무 가치에 따라서 직무 가치가 높은 건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직무 가치가 낮은 건 좀 덜 주는 방향으로 가자. 격차를 이렇게 두자는 거죠. 이 배분의 기준이라는 거는 거기서
n분의 1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요. 똑같이 다. 그거는 공산주의인 거고 기호에도 맞지 않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쪼갤 때 누구는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격차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는 어쨌든 이 격차를 두는 기준, 격차를 어떤 기준으로 둘 거냐. 그때 직무를 기준으로 두는 게 직무 가치에 따라서 야, 직무 가치가 높은 건 더 주고 가치가 낮은 건 덜 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야, 직무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럼 사람이 가진 속성 중에 뭐가 있어? 직능이 있고 연봉이 있으니까, 자, 이 중에 직능이 높은 애들을 좀 더 주고 직능이 낮은 애들은 좀 덜 주자. 아니야, 야, 무슨 직능이 연봉이 중요하지. 근속연수, 우리 회사에 그만큼 오래 노력했으니까 연봉이 높은 애들한테 좀 더 주고 연봉이 낮은 애들 좀 덜 주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RM의 직무와 사람, 여기서 그냥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회사는 직무 가치에 따라 하겠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A 직무, 자, B 직무, 뭐 C 직무가 있어. 그래서 뭐 순위를 봤더니 얘가 1, 2, 3이야. 그러니까 가치 순위로. 그렇죠? 그러면 A 직무는 야, 시급 10,000원. 더 많이 가져가고. B 직무는 중간이니까 8,000원. 뭐 8,000원. 넌 제일 낮으니까 넌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직무 가치에 따라서 격차를 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거고, 그 말은 즉슨 그 임금의 격차를 뭘로 기준으로 둘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건 직무 가치잖아요. 만약에 속성 연봉이면은, 자, 근속연수 10년이면 시급 10,000원. 뭐 근속연수 9년이면은 9,000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격차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분의 기준에 대한 임금 체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 체계에서는 뭐 나와요? 직무급 나오고 직능급 나오고 연공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임금 체계하면 여러분 그냥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만 떠오르는데, 그걸 떠나서 왜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이 나오냐? 임금의 배분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둘 거냐? 직무 가치로 둘 거냐? 아니면 사람이 가진 속성 중에 직능으로 둘 거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임금 체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임금 체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는 걸로 우리가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차이를 둘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뭐예요? 수용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A 직무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A 직무가 많이 받아가. 그럼 사람들은 그래, 뭐 그게 힘드니까. 뭐 그렇지. 그럴 때 공정성을 또 느끼는 거고, 또 C 직무는 뭐 내가 좀 뭐 일은 쉬우니까 좀 덜 가져가도 불만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임의적으로 뭐 대표가 이뻐하는 사람 많이 주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공정성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 이제 뭐예요? 이제 이렇게 격차를 두기로 배분의 기준을 정했어. 그러면 이제 종업원한테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줘야 되잖아, 이제. 지급해줘야 돼요, 지급. 즉, 이럴 때 뭐예요? 임금 형태가 임금의 계산 방식이나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으로 할 거냐, 성과로 할 거냐. 즉 뭐예요? 시간으로 하면 야, 이렇게 경해지니까 너 주급 받을래? 주급으로 받을래? 뭐 월급으로 받을래? 연봉으로 받을래? 그러면 뭐예요? 주급이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한 달치, 일주일치 주는 거고, 월급이면은 월급으로 해서 월급으로 월 단위로 주는 거고, 이거죠.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야, 너 A 직무 10,0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 갑이라는 직원, 을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럴 때 봤더니 똑같이 얘네들도 A 직무를 해. 근데 A 직무를 한 갑이 성과가 더 좋아. 그러면 같은 10,000원이지만 야, 너는 11,000원. 야, 너는 10,000원. 뭐 이렇게 차이를 둘 수도 있죠. 그렇죠? 성과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나오는 게 임금 형태예요. 그래서 임금의 산정 기준 또는 계산 방식에 대한 게 임금 형태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정 기준은 시간 아니면 성과 두 개예요. 그래서 시간급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주급이냐 월급이냐 이런 거니까 그 의미가 없고,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과급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임금 형태의 논의에서 성과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얘는 성과급, 어떻게 성과를 계산해서 줄 거냐, 차이를 줄 거냐, 이제 그런 논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게 이제 임금 형태에 대한 논의예요. 물론 박경 교수님은 임금 형태를 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그렇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신림동 수험가나 기본적으로 다른 책에서 형태까지 논의를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연기 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임금의 구성이 고정급이 예전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고정급, 변동급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온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 막상 들어가면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면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래서 결정 기준에 대한 거, 뭐 상한선, 하한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상한선에서 우리가 지불 능력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산정할 건데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고 하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어? 뭐 생계비, 최저임금제. 그래서 최저임금제 내용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임금 수준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전략적인 선택 대안으로서 뭐 선도가 있고 선도 전략이 있고 동행 전략이 있고 뭐 추정 전략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 끝. 그 다음에 배분에서는 이제 배분의 기준이 직무의 가치로 할 거냐, 사람이 가진 가치 중에 직능으로 할 거냐, 연공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전통적으로. 여기에서 뭐 추가할 수 있죠. 뭐 사람이 가진 기술로 할 거다, 기술급. 아니다. 이제 요즘 역량이 중요하니까 역량으로 할 거다, 역량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 개가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임금 체계 가면은 뭐예요? 직무급, 연공급, 직능급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연공급 관련된 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연공급이 뭐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공급이 기본적인 임금 체계이고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키는 내용에 대한 개선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공급을 우리가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임금 관리에 대한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과급은 이제 뭐 개인 성과급이냐 집단 성과급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수준, 체계, 형태 그리고 수준이 어떤 의미, 체계가 어떤 의미, 형태가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정성은 이제 뭐 저거랑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정성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박경 교수님 책에 보면은 거기 쭉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1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복리후생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복리후생에서 보시면 그 로마자 3번에 숫자 4번 보시면 비경제적 복리후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요 비경제적 복리후생이 비경제적인 보상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경재 교수님 책 보시는 분들은 비경제적 복리후생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게 비경제적 보상이랑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비경제적인 보상으로 물어보던 비경제적 복리후생으로 물어보던 똑같은 내용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은 해줘야겠죠. 뭐 비경제적 복리후생으로 물어보면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은 뭐고 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복리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이에요. 어차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복리후생에서 나올 거는 비경제적인 복리후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은 우리가 비경제적인 보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력 유지 볼게요. 어차피 이제 방출은 그냥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인력 유지 보시면 자, 인력 유지가 뭘 유지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 및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이 바로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 의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도전하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 모티베이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론적인 내용이 좀 잠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론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사실 이론이 제가 별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죠.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여러분 경영조직 시간에 실컷 배우십니다. 그렇죠?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론이 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 없는데 모티베이션 이론 관련해서는 한 6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뭐 메슬로우의 9단계설. 단계설.
책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윤 이론, 그 다음에 헤크만과 올드햄의 징후 특성 모형,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6번 뭐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책에는 안 나오는데 MBO와 관련해서 그냥 좀 의미 있어서. 근데 메인은 이 5가지가 메인이에요, 사실. 우리 인사관리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중요한 이론. 그러니까 우리 인사관리는 이론이 이렇게 중요한 학문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응용, 적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뭐예요? 뭐에 적합한, 뭐 어떤 이슈에 뭐 맞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그거. 이론적인 내용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런 거죠. 얘는 어디서 나와요? 얘는 직무에서 나오잖아요. 왜? 이건 직무와 관련된 모티베이션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직무에 나와요. 얘는 어디 나와요? 얘는 임금. 임금에서 제일 중요한 모티베이션 이론이에요. 즉 우리가 임금이 동기부여적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공정성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제도나 그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그 모티베이션 관련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인사관리에서 책에서 많이 소개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얘는 사실 뭐 고차원적인 욕구로서 뭐 승진이나 뭐 자아관리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 그런 내용인 거고, 기대 이론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최대 6가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MBO. 야, MBO가 왜 효과가 좋은 거야? 왜 좋아? 이게 왜 좋은 거야 할 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더 동기부여 되더라. 그런 차원에서 MBO는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업원을 더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의 근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는 이론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은 경영주의 시간에 잘 해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 그러면 이런 이론들 봤으면, 그러면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 인간관계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은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의미 있는 거는 인간관계 제도죠. 그러니까는 종업원들의 어떤 그 갈등에 대한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관계적 접근에서 배웠잖아요.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감이 사회적 동물로서 그 안에서 어떤 인정감, 느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어떤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간관계 제도.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나마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은 여러분이 만약에 산업안전을 내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대비하고 싶다. 시험에서. 그러면 산업재해의 원인, 예방, 대책 요 2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만약에 껴서 나온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재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노사관계죠. 자, 우리가 원래 인사관리에서는 평가, 보상, 그 다음에 확보, 요게 3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이 뭐예요? 노무사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거의 동급으로 격상했죠. 왜? 매년 한 문제씩을 노사관계에서 내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사관계가 올해 이제 문제 풀어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관계론의 내용들이 좀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나 이제 어쨌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노사관계를 고용관계론에 있는 내용들, 뭐 협상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노사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항상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에 관련된 거, 노동조합의 기능, 뭐 조직 형태 이런 것들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노동조합 쪽.
단체 협약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단체 협약은 사실 뭐 나오긴 좀 어려웠지만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은 우리가 이상하게 예전에 한번 이상하게 내고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 준비해서 그런 건지 안 내 잘. 대신에 경영참가제도는 자주 나오죠. 경영참가제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경영참가. 노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그렇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특히 이제 경영참가 유형에서 보시면 경영참가가 뭐예요? 간접참가, 직접참가가 있죠. 그래서 간접참가의 대표적인 게 자본참가고 여기에 종업원지 주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스톡옵션. 그 다음에 직접참가에는 성과참가. 그쵸? 성과. 이 조직이 내는, 전사가 낸 성과에 참가하는 형태의 그 참가에서 그 이익을 혹은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 그래서 PS, GS가 뭐예요? PS가 프로핏 쉐어링이에요. GS가 개인 쉐어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막 책마다 요 부분은 막 어디는 이윤 참가, 성과 참가 막 이래요.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경영 참가에서 간접, 직접이 있을 때 이 직접 참가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 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경영의 의사결정에 종업원이나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 외에 이 구성원들이 그 우리 회사의 어떤 수익을 높이는데, 이익을 높이는데 참여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에 한몫을 한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쉐어해 주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한 노력의 보답이 있고 더 회사에 애착이 있고 협동심이 제고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 성과 참가 혹은 뭐 이윤 참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 성과 참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닌 개인 쉐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 쉐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 쉐어링 플랜, 프로핏 쉐어링 플랜 이렇게 하기 얘기도 해요. 시험에서는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 나온 적 있죠, 최근에. 자, 이 개인 쉐어링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익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쉐어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죠. 스켈론 플랜이 나오는 거고. 스켈론 플랜은 뭐예요? 매출액 기준인 거죠. 야, 근데 매출액이 늘었는데 그거는 매출액이 늘었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회사의 수익이 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매출액만 늘지 비용은 그만큼 늘어서 혼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건 부정확해.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자. 그게 럭커 플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프로핏 쉐어링 플랜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익을 배분하는 건데, 야,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할래? 이익의 범위. 순이익으로 할 거냐,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할 거냐.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의 구체적인 형태는, 야, 이 이익이 나면 이거 현금으로 줄 거야? 아니면 현금이 아니라 이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배분, 이연 배분, 혼합 배분,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익이 나면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거. 이연은 뭐냐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계정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 계정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 뭐 1인당 뭐 500만 원씩 줘. 그러면 500만 원을 계정에 넣어줘서 이 사람이 죽거나 퇴사할 때 그걸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혼합은 뭐예요? 야, 바로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모아두고 싶은 것도 있고 두 개 섞은 거. 그렇죠? 요게 이제 프로핏 쉐어링의 구체적인 형태고, 이때 이 이익을 뭘로 볼 거냐 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이익이냐, 배분 가능 이익이냐,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다예요. 그렇죠? 요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 참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항상 나오지만 경영 참가를 통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간접 참가, 직접 참가라고 물어봐서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본 참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종업원지 주제, 뭐 스톡 옵션, 요 개인 쉐어링 이런 것들 세부적인 거, 이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거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종업원지 주제도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뭐 프로핏 쉐어링 플랜 설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스톡 옵션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걸로 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 참가도 뭐 그때 냈듯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성과 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경영 참가 좀 직접 참가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작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저기 밑단까지 내려가면 종업원지주제도 내용까지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업원지주제도 한 두세 번 나왔지만 뭐 요즘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오잖아요. 카카오뱅크 문제. 그래서 그것도 최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우리사주제도가 이제 종업원지주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사주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개념, 뭐 장단점, 효과 이런 것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 참가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직은 그냥 뭐 자발적 이직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초과했네요. 제가 너무 만용이었나 봐요. 이거를 뭔가 2시간, 아니 3시간 반이군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 시간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넘어가거나 이제 말씀만 드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뭐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까지 어떻게 쭉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뭐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각자 얻어가시는 것들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뭐 도움이 돼서 이걸 좀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뭐 강의 끝나고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뭐 이런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뒤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연기도 끝나고 지금 어쨌든 쉬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